네, 결전 오늘의 선택은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준의 FOMC가 끝났고 또다시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원자재 시장이 러시아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FOMC의 긴축의 영향도 원자재가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난다면 아니면 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원자재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소현 대신증권 원자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이 시장이 참 하루하루 변동성,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관심이 가는 게 원자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WTI 기준으로 130달러에서 어느새 1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인플레 원자재 하거든요. 최근에 원자재 시장 뭐 곡물도 있고 메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간략하게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원자재 지수 전반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2월 달,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원자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자체는 올라오고 있군요. 네, 그래서 4월 초 대비로 했을 때 이제 지수 자체 수익률을 놓고 봐도 지금 이제 원자재 지수 수익률이 6.3% 상승을 했고요. 근데 조금은 지금 원자재 시장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섹터별로 조금 가격의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에너지가 이제 가장 조금 변동성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너지 섹터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2월 달 이후로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지금 달라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금속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비철금속 지수는 4월 초 대비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기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초 대비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4.5% 기록을 해서 지금 이제 금속 쪽에서의 수익률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딱 세 가지를 보니까 나타나는 게 금속 하락은 중국 수요 때문인 것 같고 에너지는 자체의 어떤 사우디나 이런 애들이 자기 또 더워지니까 수출 안 할 것 같고 농산물은 가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맞는지 아니면 저는 왜냐하면 농산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글로벌 수요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그 미국의 변동성은 사실은 이렇게 긴축을 했을 때 수요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더불어서 이렇게 긴축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가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통제 안 되면 오히려 또 수요가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자재가 이렇게 아까 에너지, 농산물, 금속이 따로 가는 이유 아니면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요새는 시장에서 곡물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인데 이쪽에 대한 주요 지진이나 어떻게 보면 모멘텀 이렇게 좀 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속 쪽에서의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코로나 영향이 맞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지금 중국 쪽 수요가 지금 비중이 높은 금속 위주로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저는 이제 에너지, 농산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세계경제은행이라든지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 레벨 자체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뭐 IEA, EIA, 오펙 같은 경우에도 매월 발간하는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의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특히 계절적인 수요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계절적인 수요라고 하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을 이제 놓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월에서 9월이 이제 보통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여행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는 그쪽에서의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가뭄 플러스 이제 계절적으로도 예년보다 이번 여름이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방용 수요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계절적인 수요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시장에서의 그 수요 둔화 우려보다는 약간 공급 부족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증대 요인이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130에서 WTI 기준으로 네. 100불까지 오니까 한시름 납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바이든은 유가를 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LNG나 셰일이나 이런 네. 거 보면은 왜 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잡고는 싶은데 저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죠. 판단을 지금 하고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네. 바이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가 안 하고 네. 베네수엘라도 나왔다가 얘기가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또 유럽에는 그렇게 뭐랄까 엄청난 아픔이 갔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 지금 뭐 1000% 막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환경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셰일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셰일 쪽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셰일이요? 네. 판단을 하고 있고 플러스해서 지금 인프라적으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셰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정책들이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춰서 이미 셰일 업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될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운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LNG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그치.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점은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원유랑 다르게 조금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서 이제 바로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액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터미널 쪽에서도 그런 액화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수입받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LNG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에너지 불안이 이제 풀리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그러면 아까 드라이빙 시즌 생각해 보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5월이니까 네. 긴축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7월, 8월 그때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8월이 이제 고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지로는 지금 90에서 120달러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90에서 네, 120 그래서 달러.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하반기 7월, 8월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조금은 이제 공급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한 유럽 쪽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 금지하겠다라는 조치가 또 특히 어떻게 이제 에너지 시장에 작용하는지도 이제 주요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까 승리의 정반합에서 우리가 이 증시는 변동성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해야 되고 그 중심에 에너지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강간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간주의 모멘텀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부각되는 것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농산물인 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농업이거든요. 네. 비료 그리고 곡물가 사료는 사실은 좀 뭐 개별 기업의 종목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때 사료, 게 사료까지 문제가 됐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농기계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옥수수라든지 뭐 대두유 이런 것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팜유의 수출 중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곡물가가 지금 계속 치고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 누구로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긴축이나 이런 거와 달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연구님이 보시길 때 곡물가의 일단 통으로 봤을 때 네.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원자재 중에서 올해 연말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좋게 보는 섹터가 이제 농산물 섹터를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농산물 섹터를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라니냐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의 차질이 연말까지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미국 기상청에서 이제 아무래도 농업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런 라니냐에 예측하는 전망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올해 연초만 놓고 보았을 때는 라니냐의 영향이 이제 1월에서 3월까지밖에 영향을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저번 주에 발표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6월에서 8월까지 영향을 줄 거다로 이제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날씨의 영향으로 지금 남미 그리고 미국의 영향이 이제 농산물의 그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게 지금이 저는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 장기화가 된다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내년에 공급을 지금 그 생산을 파종에 이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팜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식용유의 문제다 보니까는 또 이제 대두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연료 쪽에 대한 관심도 이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보니까는 저는 그런 복합적인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도 곡물 쪽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기점으로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약간 이벤트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약간 금수 조치가 조금 심해지는 상황이 저는 또 이제 가격을 조금 올라가는 그 키 메인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올라가고 농산물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곡물가가 올라가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이제 돼지고기가 네. 많았었잖아요. 네. 다시 좀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더라고요. 네. 그럼 맞습니까? 돼지 가격도 좀 올라가겠네요. 돼지 쪽도 지금 중요하긴 하는데 저는 지금 중요하게 놓고 보고 있는 게 이제 곡물 쪽에서 소맥을 좀 중요하게 네, 소맥.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저는 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를 놓고 보면은 2020년 상황을 조금 잠시 놓고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다 보니까는 모든 국가들이 식량 쪽에 대한 금수 조치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약간 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만약에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그런 조치들도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물 쪽에서는 식량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격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더 선별이 필요하겠지만 네. 광범위하게 보면은 곡물 관련 뭐 농기계라든지 비료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사료라든지 이런 네. 거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된 뭐 이제 메탈 쪽 요거만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왜냐하면 구리가 좀 올라와야 수요가 산다,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데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메탈, 비철금속이 계속 안 좋잖아요. 네. 이거 언제 바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라서 조금 이벤트가 가격이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강도가 세다 보니까는 중국 쪽에 대한 약간 경기 둔화 우려들이 이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이제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게 조금 잠재우기 시작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인프라 부동산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2020년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 차질 이슈도 다시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로나가 잠재우기 시작하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자재 전반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